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지난 24일 발생해서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와 그리고 파견 노동 환경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화성의 1차 전지공장이죠. 아리셀의 화재 참사 이후에 후폭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재 상황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1차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시랜드 참사 이후 화성시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 사고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후폭풍이 여러 갈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날 24일 화재가 나기 며칠 전에 배터리 사고가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어요. 그거를 공장 측에서 화재 발생 사실을 입막음을 시켰다, 입단속 시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공장이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산업단지 내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샘플 점검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공장을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리셀의 대표는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충분한 안전교육했고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인 메이셀에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 정작 파견 업체 메이셀은 아니다. 아리셀 측에서 교육과 작업 지시 다 했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가 났는데 소화기로 끓려니까 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화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에는 특수 소화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화재 참사 당시에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 그 한국인 직원이고요. 예. 이 A씨라고 칭하면 이 A씨가 그 화재가 나는 순간 그 공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확 화재가 난 걸 당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사람이. 예. 사람이 놀라서 그 다음 24일날 화재가 났고 30일 날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산에 혼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에 산에서 내려와서 인근 지나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그러니까 헤매고 다녔던 것이죠. 결국 아리셀 화재 통합심리지원단 트라우마센터 연계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지만 예. 이 관련된 화재 참사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 트라우마 또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연대해서 만들었던 이 아리셀 중대사회 재해참사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민간 공동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18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핵심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나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라. 그리고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가 핵심입니다. 그 외에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넷과 아리셀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해라. 생존 대책과 소속 노동자에 대한 심리 지원해라. 이런 내용이 들고요. 일단은 민간 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상황은 유족과 대책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 화재 참사로 우리 사회에 고민의 두 지점이 좀 양존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제조업의 불법 파견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예. 이번 화재 참사를 통해서 본 제조업의 불법 파견 문제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리셀 대표는 불법 파견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공급업체는 그렇지 않다. 아리셀에서 보내달라는 데를 보내주고 거기서 교육까지 이건 다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요. 제조업체에서 직접 생산 공장에 파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현장에서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제조업에서 이 불법 파견이 비일비재해요. 그 주요 채용 공고 사이트 보면요. 인력 파견과 관련돼서 뭐 조립, 뭐 도장, 포장, 검사, 뭐 인력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뭐 무슨 케이블,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관련 생산이나 조립 인력, 그러니까 직접 생산 공정에 이 파견 인력이 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 대한민국의 파견법에는 이런 노동자들의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국히 좀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가능한 업무는 뭐 컴퓨터, 창작, 방송, 통신, 음식 조리, 운전 등 32종에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직접 생산 공정은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적정한 임금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파견은 가능한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공장의 직원이 출산이나 질병이나 부상 등 결혼이 생길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6개월간 파견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외 조용을 계속 연장해서 계속 파견 인력 쓰는 거예요. 예. 지금 보통 주요 채용 공고에 정상적으로 공고를 내도 사실은 이게 다 위장 불법 파견이라는 겁니다. 왜? 중소제조업체들은 파견직 하려는 것이 부지기수고 단순 노동인력도 인건비 만만치 않죠. 4대 보험 부담스럽죠. 이번에 아리셀 공장도 리튬 배터리 검수 포장하는 곳이에요. 예. 실제적으로 그 제조 공정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뭐 이미 이전에도 이런데 뭐 제조 공정 하는데 휴대폰 케이스 제조 파견직 써서 이미 처벌받았다 헌법재 소원 낸 사건에서도 제품 검사 포장하는 업무도 직접 생산 공정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 자, 평론가님 경영계 쪽에서는요, 이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 이런 논리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죠. 엄격한 파견 규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예.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한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파견 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 대상 확대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노동 환경이나 근로 조건이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불법 파견을 양성화하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 이게 파견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에서 섣불리 입법론한다? 글로벌 스탠드 운운한다? 이거 어불성설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네.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영세 제조업체에서는 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현재 경영계 쪽에서는 이를 좀 더 완화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그러니까 입장이네요. 일타의 위험을 관리해주는 이 규정인데 예. 법 적용받는 기업은 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이자 관리 대상입니다. 근데 이 파견법이라는 것이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를 마치 없는 자식 취급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상시 인력 50명 미만 기업에게 각종 의무를 면제해줘요. 안전 보건관리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핵심 법조항을 안 지켜도 되니까 어지간해서는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과 만날 일도 없습니다. 방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이번 아리셀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시 근로자 수 43명입니다. 사고 당해 파견 행태로 투입된 일용직 53명이었어요. 10명이나 더 많았어요. 정규직 정직원을 일정 규모 이하로 관리하면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외부 인력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이거 집어넣는 거 이거 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입니다. 사업장을 잘게 쪼개는 것만으로도 각종 규제와 책임으로부터 기업 주는
상당 부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고용 유연화라는 확실한 보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기업주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불법 파견은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양성하자고요? 아이고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국내 제조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일면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좀 값싼 이주 노동자가 또 결합을 하면서 현실은 더욱 비참해진다는 이야기로 좀 귀결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더 적은 돈 받고 예. 더 위험한 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고로 죽은 숨진 노동자 중 23명 중 18명이 파견업체를 통해서 공급된 이주 노동자입니다. 예.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결합한다. 이주 노동자들이 결합한다. 전형적인 업무 외주화가 위험의 외주화, 파견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위험의 이주화,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전가하는 형국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정규직보다 파견직이 훨씬 더 이렇게 그 위험 사고를 당할 확률도 높고 게다가 이주 노동자가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 통계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뭐 조선소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농축산업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일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사고도 더 많이 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돈장 정화조 청소하던 네팔 노동자 2명이 예. 돼지 분뇨 수거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 독성으로 질식사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보호구조 없이 그런 일터로 내몰았어요. 2019년에도 무슨 뭐 지하 폐기물 탱크 청소 들어갔다 똑같이 질식사했어요. 다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그러면 좀 노동 조건을 근로 환경을 좀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대로 놔두고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 사상 최대 규모 16만 5천 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내국인들이 기피하는데 그렇게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다치고 예.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 제도적인 뭔가 좀 뚜렷한 좀 이 정책이랄까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자, 끝으로 이번 화재 참사가 파견 노동자 문제 그리고 이주 노동자 문제가 한꺼번에 겹친 이런 문제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어떻게 할까요? 참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고용구조 개선이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것이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 정규직이 하기 힘든 거 또는 내국인이 하기 힘든 거 비정규직이나 외국인이 이주 노동자 맞는 문제 이거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고용구조와 국가의 노동이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 없으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주는 그걸 이주 노동자나 미등록 체류자 쓰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 올리지 않고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를 값싸게 데려다 썼으니 이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원청은 이에 맞춰 하도급 단가 책정하고 하청 더 싼 가격에 더 미숙한 노동자라도 이를 맞춰 노동력 공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죠. 과연 이런 악순환 속에서 아리셀 참사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고요. 이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정신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놔둬라 라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